3D 아티스트 과정을 진행하게 된 박현상 강사입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3D 모델링을 기반으로 언리얼과 유니티에 활용하기 위한 전체적인 작업의 흐름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3D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3ds 맥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기본 도형인 박스, 실린더, 콘, 스피어 형태를 기반으로 한 폴리곤 모델링과 2D 텍스처를 위한 UV 편집을 통해 언리얼과 유니티에 내보내기 위한 작업 흐름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3D) 그래픽 아티스트 공통 과정을 맡게 된 박현상입니다. 본격적인 3D 툴 강의에 앞서서 우리가 왜 3D를 배워야 하고 일반적인 3D 작업의 워크플로우, 작업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목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그래픽스라는 분야의 역할과 그리고 3D 컨텐츠 개발을 하는 일반적인 작업의 흐름, 마지막으로 3D 모델링, 3D 그래픽 아티스트들이 담당을 하게 되는 파트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 작업을 위해서 어떤 장비들이 갖춰져야 원활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겁니다. 이 그래픽스 분야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엮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특히나 리얼타임 엔진, 언리얼이나 유니티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XR, 그러니까 VR, AR, MR 같은 컨텐츠를 만드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서 XR 분야 외에도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3D 프린팅, IoT, 스마트 팩토리 같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의 자율주행 환경을 생각해 보면 앞서서 얘기했던 이러한 각 분야들이 골고루 쓰이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이미지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굉장히 예전에 나왔던 영화의 스틸샷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처럼 자율주행이 되려면 수많은 교통량, 정보들은 흔히 빅데이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차량이 자동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 차량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기술들은 머신러닝과 IoT 기술을 융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차량뿐만 아니라 이런 도로라던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 산업들이 이루어지게 될 건데 여기에서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3D 프린팅 같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리얼타임 엔진에서 현재도 구현이 가능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에 발전 가능성이 큰 이 디스플레이 분야를 주로 VR과 AR과 MR 같은 분야들이 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이 왼쪽 위에 있는 화면은 언리얼을 이용한 버추얼 스튜디오 이 화면이고요. 그 외 나머지 화면들은 VR이라던가 AR이라던가 이런 이해를 도와주기 위한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시각적인 표현을 한다고 해서 시각화라고도 얘기하고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순히 평면이 아닌 3D 공간에서 3D 데이터를 활용한 컨텐츠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그래픽 분야가 활용되는 곳을 확인을 했다면 그럼 이 그래픽을 만드는 아티스트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D 데이터라고 하는 건 흔히 공간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데이터들을 전부 다 3D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2D 평면적인 이미지보다 VR이나 AR이나 MR처럼 현실과 융합하기 위해선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전통적으로 이런 3D를 가장 많이 활용하던 분야가 영상이라던가 건축이라던가 게임 이런 분야들이 있었습니다. 건축이나 영상과 같은 분야들은 후처리 렌더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렌더링이라고 하는 건 화면을 그려주는
기능, 컴퓨터가 수행하는 이런 명령을 렌더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나 건축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미지들은 과거에는 수많은 PC들이 한 장의 이미지 혹은 하나의 영상을 나눠서 렌더링을 하고 추후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런 이미지들은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반면에 게임 같은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결과 화면이 바뀝니다. 이를테면 누군가는 앞으로 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유저는 왼쪽으로 간다던가 되돌아간다던가 하는 것처럼 사용자마다 그 입력에 따라서 상호작용이라고도 얘기하는 입력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바뀌기 때문에 항상 실시간으로 그림을 화면을 그려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대의 PC에서 나눠서 화면을 그리지 못하고 온전히 한 대의 PC에서 화면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높은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는 고사양 비싼 PC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리얼타임 렌더링의 특징을 이제 아셨으니까 이런 리얼타임 렌더링을 이용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작업 흐름과 팀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팀은 프로덕트 디렉터 혹은 프로젝트 디렉터라고 하는 PD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보면은 기획과 프로그래밍과 아트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획은 주로 초반에 설계와 이 서비스를 위한 전략 수립 같은 것들을 담당하게 되고요. 주로 문서 작업 위주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프로그래밍 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셨을 C++이라던가 C# 같은 언어를 활용해서 기능을 구현하고요. 그 외에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환경에 맞춰서 프로그래밍을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아트 파트는 흔히 아트웍이라고 얘기하고 혹은 리소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컨텐츠에 들어가는 각종 그래픽 리소스들을 제작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홍보를 위한 이미지도 제작을 합니다. 과거에는 언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상용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기본적인 화면을 그리는 기능부터 차근차근히 만들어서 개발을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때 같은 경우에는 기획자가 문서를 작성을 해서 아트와 프로그래머에게 각각 해당하는 내용을 전달을 하고 아트는 마찬가지로 기획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리소스 제작하거나 아트웍 제작을 해서 프로그래머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최종적으로는 개발을 위한 엔진 위에다 차곡차곡 데이터를 쌓아서 컨텐츠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머의 할 일도 많아지고 프로그래머를 많이 필요로 하는 개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느 정도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상용 엔진 같은 언리얼,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면서부터는요, 많은 기능들이 구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획자라던가 아트 파트도 본격적으로 엔진을 다루는데 참여를 해가지고 프로그래머가 가지고 있던 이 병목 현상을 굉장히 많이 완화시켜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결과물의 퀄리티도 상승할 뿐만 아니라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3D 컨텐츠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크게 보면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핵심 컨텐츠만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기능, 그리고 알파 테스트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리소스도 얹어지고 해서 사내에서만 테스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내에 어느 정도의 검증을 거쳐서 이후에 유저들에게 공개가 되는 오픈 베타라고도 얘기하고 클로즈 베타라고도 얘기하는 베타 테스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식으로 출시하는 마스터 단계라고도 얘기하고 릴리즈 되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단계가 일반적인 컨텐츠의 개발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아트 파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건데요. 개발 전체에서는 프로덕트 디렉터, PD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트 파트에서는 아트 디렉터라고 해서 아트를 총괄하는 AD가 있고요. 그 외에도 크게 보면은 2D와 3D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흔히 2D는 원화라던가 컨셉이라고 얘기를 하는 3D 제작을 위한 설계도를 그리는 2D 파트, 그리고 UI를 담당하는 그래픽 파트가 있고요. 3D 같은 경우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캐릭터, 배경, VFX, 이펙트 같은 것들,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3D 파트에서 일반적인 영상이나 건축 쪽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 뭉쳐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경 쪽을 영상이나 건축 쪽에서는 라이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과 지형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다면 흔히 배경 쪽에서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동선과 구조를 짜고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오브젝트들을 만드는 프람 모델러라는 파트,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영상이나 건축과는 다른 이 인력 구성을 볼 수 있는 파트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 3D 그래픽, 아트 리소스들,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자체 제작이거나 아니면 특정 작업자한테, 외부 작업자한테 외주라고 하는 형태로 작업을 맡기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도 리소스를 판매하는 사이트 혹은 CD에 담아서 데이터를 판매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지만 활용도가 그렇게 크지 않고 엔진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언리얼은 마켓플레이스, 유니티는 에셋스토어라는 자체 엔진들의 최적화된 데이터들을 별도로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체 제작 리소스 말고도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는 리소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개발 단계는 더 극단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마켓플레이스 얘기만 놓다 보면 그러면 3D 모델러들이 해야 할 일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후 3D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면서 이 마켓플레이스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3D 모델러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그래픽 작업 방식은 컨셉 아트를 그리고 이 컨셉 아트를 베이스로 해서 3D 모델링을 제작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파트에서 리깅이라고 하는 뼈대를 씹는 과정을 거쳐서 각종 포즈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포즈 데이터까지를 전부 엔진에다가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엔진에서는 프로그래머들과 함께 기능을 덧붙여서 본격적인 컨텐츠 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3D 모델링 파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면 일반적으로 폴리곤 모델링이라고 하는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래픽 리소스를 제작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UV라던가 매터리얼, 텍스처 베이킹과 같은 다른 단계들도 더 있지만 이런 것들은 향후에 다루게 될 거고, 현재 국내에서 이런 게임 컨텐츠를 위해서 혹은 3D 컨텐츠를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은 3D 맥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배우게 될 툴이고요. 그 외에도 지브러시라고 3D 맥스에서는 소화해내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점들과 이 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이 다 되고 난 후에는 흔히 텍스처링, 그림 파일을 이용해서 질감을 표현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전통적으로는 포토샵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이긴 했지만 현재 서브스탠스 페인터라고 조금 더 자동화된 툴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뤄보게 될 거고요. 이러한 2D 프로그램에서 질감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텍스처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맥스와
지브러시, 포토샵과 서브스탠스를 거쳐서 제작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마켓에서 사는 것보다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비싸지겠죠. 반면에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리지널리티를 확보하는 것은 역으로 자체 제작을 하는 것 외에는 리소스 구매만 가지고는 해결이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리소스라고 하는 거는 마켓에서 받게 되면 너도 나도 다 똑같은 캐릭터를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우리만의 특징, 우리만의 철학이나 그 상징성을 가진 오브젝트를 제작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만의 차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자체 제작 리소스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컨텐츠를 제작하다 보면 프로그래머가 그래픽 리소스를 코드로 제어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격화돼서 나와줘야지만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이용해서 제어하기가 쉬운데요. 마켓에서 사다 보면 각자의 룰에 맞춰서 제작이 된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데이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최적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체 제작을 해야 되거나 혹은 마켓에서 사온 리소스를 재가공하는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때 3D 아티스트들의 힘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단순히 마켓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서 3D 모델러들 혹은 그래픽 아티스트들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겁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 전체적인 업무에 변화가 생기게 됐는데요. 상용 엔진이 막 도입되던 시절에는 각 분야별 스페셜리스트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펙트 분야, 애니메이션 분야, 캐릭터 모델링, 배경 모델링 이런 식으로 존재를 했었지만 현재는 이런 스토어 시스템으로 인해서 소규모 팀일수록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하는 제너럴리스트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져나갈 예정이고요. 제가 현업을 하면서 많이 보던 조합 중에는 컨셉 아티스트가 3D 모델링을 한다던가 이펙터와 애니메이터 업무를 병행을 한다던가 혹은 아예 다른 분야인 프로그래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생활할 때 가장 많이 하던 업무는 레벨 디자인, 3D 배경 업무 팀장들의 업무들과 그리고 배경에 들어가는 이펙트들 제작 같은 것들을 제가 직접 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업무들을 병행하는 제너럴리스트들의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그래픽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사양 PC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특히 개발을 할 땐 안정성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컴퓨터를 많이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래픽 아티스트들의 한정에서 조금 더 다뤄보자면 타블렛 혹은 디지타이저라고 하는 이 펜처럼 쓸 수 있는 입력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입력 장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생용과 전문가용으로 나눠지는데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문가용을 당연히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거의 대부분의 개발팀 인원들은 듀얼 모니터, 왜냐하면 게임 엔진과 3D 툴과 2D 툴이 보통은 거의 같이 떠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화면에선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듀얼 모니터를 활용해서 여러 개의 창을 동시에 띄워놓고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픽의 활용 분야와 개발팀의 구성, 그 안에서의 아트팀의 구성, 워크플로우, 그리고 일반적인 장비들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3D 맥스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